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57강 태양계 구성원과 외계 행성 탐사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개념 정리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한 3강 정도 남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념 때 미처 못했던 내신 기초 문제나 실력 향상 문제 마무리 짓고, 남은 2시간은 59강, 60강은 단원 마무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풀어보셨나요? 이 단원 마무리 문제가요, 결코 만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천체 관측이요, 선생님이 이렇게 쫙 분석을 해보니까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했더라고요. 개정 전, 개정 후. 당연히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신 다지고 올라온, 즉 내신 공부하고 처음으로 문제 풀이하기엔 여러분 좀 벅찬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서 마무리 지어드리잖아요. 아마 그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제 크게 인사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우선 1차 인사를 좀 해보려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총 앞으로 3시간까지 합치면 60시간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원 마무리나 실력 향상 문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듣기보다는 선생님이랑 해당 문제만 같이 봤을 겁니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적은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내신 시험 문제까지 여러분이 잘 다져왔다면, 공부를 충실히 열심히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2학년이 끝나고 혹은 1학년이 끝나고 이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단원까지 오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선생님이 천체 관측 파트에서는 일부러 이제 자꾸 어렵다 힘들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단원은 잘 넘어왔을 것 같고, 이 천체 관측이 총 2개 단원으로 나눕니다. 천체 관측과 우주 탐사. 우주 탐사 중단원은 쉬워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는 파트도 역시 우주 탐사 파트가 되겠는데요. 조금 힘겨울 때는 천체 관측을 조금 차후로 두더라도 우주 탐사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 단원은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훑고 가시면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천체 관측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됐나요? 선생님이랑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느라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을 만난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착실하게 잘해왔던 친구들이라서 너무너무 예쁘고, 분명히 내신 성적은 물론이고 수능 선택 과목을 했을 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아이들입니다. 됐죠? 자, 오늘 우리 유종의 미를 맺어봐야 되겠죠? 개념 마무리 진도 끝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탐사 방법, 탐사선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 탐사 결과 태양계 여러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특징이 끝났었죠. 행성까지 정리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천체들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소천체는 외소행성이라든지 위성, 소행성, 해성, 그리고 유성과 운석 등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행성이라든지 해성 같은 걸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던 개념들이고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언급을 해왔던 개념입니다. 마무리로 외계 생명체와 외계 행성 탐사 파트인데요. 이 외계 행성 탐사 파트가 개정되고 도입이 됐는데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외계 생명체는요, 주 개념은 외계 행성 탐사 파트 내용이 되겠고요. 외계 생명체는 우리 지구과학 맨 처음 공부할 때 생명 가능지대 공부했었죠.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려는 최소한의 조건은 뭐였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생명 가능 지대라는 개념까지 공부했었죠. 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라든지 외계 생명체라든지 액체 상태의 물은 지구과학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 지구라는 어떤 행성인가, 가장 큰 특징이 생명체죠. 그 특징을 논할 것이고, 또 말미에는 이제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2의 지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제2의 지구는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니까 생명체가 살 만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조건,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을 먼저 찾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소천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천체 중에서 외소행성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태양계 행성이 8개라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9개였죠. 네.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에서 아래와 같이 행성을 새로이 정의하면서 과거에 9번째 행성이었던 무엇이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새롭게 정의한 걸 보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궤도를 돌며 자체 중력에서 공 모양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를 하고 궤도 주변에 다른 천체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행성에 위성이 아닌 천체여야 된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제 행성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과거의 명왕성이 행성으로 분류되었을 때 보통 목토천해가 무엇이었죠? 목성 행성이었는데 이 명왕성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는 유난히 크기 질량이 좀 맞지 않았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계노를 침범한다든지 이런 걸로 계속 논란이 되었던 행성인데요. 마침내 이제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소행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은 플루토로 부르고 있죠. 대표적인 외소 행성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위성입니다. 자, 위성인데요. 위성은 선생님이 이미 한 번씩 언급을 했었죠. 태양계 천체들 중에서 위성 대부분이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개념을 확장을 시켜서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케플러가 우리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렇게 해서 케플러 법칙을 시작했지만 태양계 천체 모두가 케플러 법칙이 적용된다고까지 개념을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위성은요 태양 주변을 공전하지 않습니다. 뭐 앞서 했던 외성이나 외소행성이나 뒤에서 공부할 소행성이나 혹은 해성 모두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해요. 케플러 법칙에 따라서 타원 궤도를 형성을 하면서 거의 원에 가깝긴 하지만 그랬을 때 위성은요 뭘까? 행성 주변을 공전을 합니다. 역시 케플러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위성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위성은 지구의 위성이겠죠. 지구는 위성을 하나만 가집니다. 달 우리가 아주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이 소천체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행성 특집 공부했었죠. 행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뭐 지구 제외하고 이들의 행성을 공부할 때 행성의 개별의 특징을 공부하기 앞서 뭐 했었죠? 우리가 행성을 분류했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분류했었는데 위성의 수는요. 목성형 행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성 없고요. 금성도 없고요. 화성은 포모스와 데이모스 2개 가지고요. 지구는 하나라고 했죠. 거기에 반해서 목성형, 목토, 천해 많은 위성을 가져서 목성과 토성은 10개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거 하나 기억하시고 앞으로 종종 언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말미에 공부하는 게 외계 생명체 탐사죠.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구를 제외하고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계 생명체가 존재했었거나 존재할 것 같은 유력한 천체들을 꼽아봤을 때 위성들이 여기 속합니다. 어떤 위성이 있냐면 우리가 곧 이제 곧 선생님이 언급할 거예요. 유로파라든지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뭐 하나 더 언급을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은 위성만 정리하고 있으니까 행성 중에 화성 역시 우리가 생명체 존재를 논할 때 빼지 않고 언급을 하죠. 이 타이탄은 토성의 대표적인 위성입니다. 그리고 유로파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공부할 목성의 대표적인 위성들입니다. 자, 지금 목성의 위성인데요. 선생님 4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 4개의 위성의 별명이 갈릴레이의 위성입니다. 갈릴레이의 위성. 4개만 있는 게 아니죠.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왜 4개만 언급을 하냐면은 예전에 선생님 천동설과 지동설 공부했던 거 생각이 나시나요? 이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에서 가장 대전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는 이제 태양계가 우주 전체였을 때니까 태양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뭐 한다고 했죠? 운동한다, 공전한다고 했어요. 지구는 어떤 운동, 자전도 공전도 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는데 1609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딱 발명한 다음에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갈릴레이의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목성 주변을 돈다는 건 꼭 반드시 기필코 모든 천체가 지구 주변을 공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천동설 대존재가 깨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갈릴레이의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위성으로 봤을 때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니메데, 두 번째가 칼리스토, 세 번째가 이오, 네 번째가 이제 유로파. 이렇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이렇게 네 가지 행성을 언급을 하는데요. 가니메데는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그리고 칼리스토, 그리고 이오는요, 화산 활동이 있는데, 이 화산 활동은 목성, 저기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조력에 의한 화산 활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유로파, 방금 얘기했었죠. 유로파는 위성들 중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명체의 존재에서 가능성을 논의할 때 많이 언급이 된다. 왜냐하면 얼음으로 덮인 아래는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물이 있다고 해서 항상 생명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 1조건, 최소한의 조건으로 액체 상태의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로파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 4개의 목성의 위성들은요, 선생님이 한 번씩 언급했을 텐데,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 준 무대예요.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선생님들 이제 홈박 빠져서 보게 되는데요. OST도 너무 좋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보시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질 위성들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위성 예전에 했던 것들도 한번 묶어봐 드렸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위성들 언급해 드릴게요. 자, 다음에는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죠. 소행성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첫 번째, 이 소행성도 태양계의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행성도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합니다. 태양을 공전을 해요. 근데 타원 궤도를 돌면서 공전을 하게 되는데, 태양계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2에서 5 AU 범위라고 하는데요. 늘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게요. 여러분 소행성 충돌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 소행성을 뭐 관측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이기 때문에 지구 바깥쪽에서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실 때 어떤 접근을 할 때 마치 외행성처럼 두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 외행성의 위치 관계일 수도 있고 관측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이제 요거는 접근 방식입니다. 외행성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는데,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사실 뭐 이렇다는 모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암석질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전부 뭘까요? 운석 구덩이입니다. 크레이터라고 하죠. 운석 구덩이. 뭐 이미 우리가 전제했었죠. 소천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작은 편입니다. 뭐 수백 킬로미터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소행성에서 좀 눈여겨보실 건, 지금 현재 모양이 불규칙하죠. 모양이 불규칙한데 자전을 합니다. 또 태양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행성 자체 내에서 뭐 에너지를 만들진 않지만 밝게 보여요.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그런데 모양이 불규칙하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을 반사하는 면적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밝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밝기 변화. 즉 밝기가 주기성을 가지고 변해요. 그럼 이 주기를 따져보면, 네, 밝았다가 어두워졌다를 반복할 때니까 밝아서 다시 밝아질 때 동안 걸리는 시간이나 어두워서 가장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을 구하면 자전 주기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소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하야부사호, 지금 소행성뿐만 아니라 뭐 곧 다루게 될 회성 조사를 하는 것들 굉장히 탐사선이 많습니다. 반드시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아이들인데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언급만 할게요. 소행성이나
해성에 대한 탐사선들도 많다는 거, 그 정도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소행성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해성이죠. 여러분은 뭐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리 밥 해성인데 긴 꼬리, 해성하면 꼬리죠. 네, 여러분 헨리 해성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가 76년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2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헨리 행성이 등장하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해성의 궤도가 보이는데 태양 주변을 공전하죠. 그런데 이 해성 같은 경우에는 뭐 타원 궤도나 혹은 포물선 궤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다. 그런데 이 타원일 때 굉장히 이심률이 큰 편이에요. 그 어떤 천체들보다도 엄청 납작한 거죠. 그리고 또 뭐 타원 궤도를 도니까 뭐 케플러 법칙 다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 보세요. 해성의 궤도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A 위치가 태양에서 거리가 제일 가깝죠. 뭐 근일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 위치에서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따라서 가장 해성의 공정 속도가 빨리 나타납니다. 이제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해성은 구조가 머리와 꼬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꼬리 하면 무조건 해성이라고 접근하셔도 돼요. 꼬리, 또 머리는 핵과 코마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코마. 그런데 이 해성이 이제 얼음이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태양 가까이 오게 되면 이것들이 뭐 증발을 하게 되고, 또 태양은 복사압 혹은 태양풍이라고 얘기하죠. 이 태양풍에 의해서 물질이 뒤로 밀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꼬리가 되는데요. 꼬리는 명심하세요. 물질이 밀려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질이 밀려서. 그럼 꼬리를 다 생성하고 나서 태양을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 질량 손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겠죠. 태양은 태양 주변을 매번 돌 때마다 뭐 헨리 해성 같은 경우에도 아주 조금씩의 질량 손실이 계속 일어날 테니까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노쇠 소멸기에 접하고 있는 거죠. 매년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표현이 맞나? 어찌됐든 질량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를 판단한다면 질량 손실을 발생하는 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럼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은 이제 한번 출제됐던, 개정전에 출제됐던 그림 하나 응용을 한 건데요. 해성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1번으로 기억하시고, 타원 궤도나 포물선 궤도인데 타원 궤도일 때 주기성을 가지겠죠.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케플러 법칙 따르니까 A 위치, 태양이 제일 가까울 때 공전 속도가 빠를 텐데요. 해성이 이렇게 태양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꼬리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처럼 태양에 가장 가까이 위치했을 때 어떨까? 네,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꼬리가 태양 반대쪽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즉 A 위치는요, 해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꼬리가 가장 길며 꼬리가 태양 반대쪽에 생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쭉 태양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량 손실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 B는 뭔가? 선생님 뭐라고 했죠? 관측의 원리는 다 동일하다고 했죠.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뭐 태양이 어느 쪽을 바라본다? 우리는 항상 바라볼 때 남쪽이니까 이 바라보게 되면 지금 B 위치는 어떤 쪽? 왼쪽이 항상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니까 어느 이각? 태양보다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서방 이각에 위치하죠. 됐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아, B는 언제는? 새벽에는 관측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내행성, 외행성, 달 뿐만 아니라 이 태양보다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했느냐, 서쪽에 위치했느냐, 동방이각에 위치냐, 서방이각에 위치냐는 관측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 해성의 기본적인 그들만의 특징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측의 원리로도 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해 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해성의 꼬리입니다. 사진에 꼬리가 나오거나 이렇게 밝게 빛이 나거나 혹은 이제 설명에서 꼬리가 나오면 이 꼬리라는 특징을 가지는 건 해성밖에 없으니까 해성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꺼번에 살펴볼 게 이제 유성과 그다음에 운석이죠. 유성이 뭐냐면 여러분이 별똥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똥별, 운석.
진주 운석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떨어졌던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뭐 10억에 육박한다고까지 했었던 진주 운석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혜성 꼬리를 만들면서 질량 손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혜성의 궤도 주변에는 잔해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혜성이나 혹은 소행성의 잔해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기와 마찰이 나타나겠지. 그러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게 유성입니다. 우리가 소위 해서 별똥별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드라마에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별똥별을 보면서 막 소원을 빌고 있으니까 그냥 돌이 불에 타는 것뿐인데 뭘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던데 되게 빵 터졌었는데, 그래도 이쁜 건 이쁜 걸로 남겨두는 걸로 선생님도 아직도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입니다. 자, 이 운석은 뭐냐면요, 대부분 대기권에서 마찰해서 타고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타지 못하고 지표면에 뚝 떨어지는 유성체를 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같은 거겠죠. 같은 건데 다 타버리는 현상,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유성이라고 하고, 남은 잔재를 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주 운석 같은 게 왜 의미가 크냐면, 이 혜성 같은 경우에 태양계 초기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기온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돌일 뿐인데도 굉장히 가치가 크죠. 그래서 사실 특정 지역에 뭐 지금 진주 운석처럼 특정 지붕에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일반 그냥 산 같은 곳에 운석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돌인지 운석인지 구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석 조사는 어디가 굉장히 원활할까? 남극 이런 곳은 하얗잖아요. 운석이 떨어지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이런 조사를 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그 기지에서 조사하는 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운석에 대한 조사입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이 태양계 소천체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드렸는데요. 특히 소행성이나 혜성은 더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외계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 이제 호기심이 있는데 우리뿐일까? E.T. 영화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외계인과 관련된 건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이겁니다. 외계 생명체와 두 번째, 외계 행성이에요. 외계 행성.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양계라고 할 때는요, 태양이라는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8개 행성을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외계 행성계라고 얘기할 때는, 외계 행성이라고 할 때는 태양 외의 별입니다. 이 별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태양계는 생명체가 없다고 본다면, 우리가 또 다른 외계 행성계, 즉 태양이 아닌 별 주변을 도는 행성계를 외계 행성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2의 지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지 않을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건데요.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 이들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외계 행성계. 왜? 별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복사를 하니까 별의 생명체가 살기는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별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돌고 있는 행성은 소위 말해서 지구처럼 생명 가능 지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은 적당히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차갑지도 않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 에너지를 적당히 공급받으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언급한 것처럼요.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를 한 거죠. 생명 가능 지대는 뭐죠? 별 둘레에서 물이 아니고 H2O가 소위 말해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즉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거리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죠?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뒀을 때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쭉 나열이 된다면 금성과 화성 사이, 즉 지구가, 즉 1ANU가 생명 가능 지대에 있다. 즉 지구에서는 금성과 화성과는 다르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고 또 생명이 다양할 수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게 1번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돼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지만 비가 온다고 항상 구름이 있다고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요. 근데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고 해서 항상 생명체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 외 플러스 알파 조건이 들어가요. 지구처럼. 하지만 최소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탐사를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타당 여부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럼 뭘 해야 될까? 이제 외계 행성이 존재하는가를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거기에 앞서 선생님이 관측 도구를 할 때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영화 콘택트를 언급하면서 자 볼게요. 외계 생명체,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그러면 적어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도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죠. 이제 멀리서 지구까지 어떤 전달이 되려면 파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나 성간 물질의 흡수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야.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당연히 전파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전파 만원경을 이용해서 전파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세티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역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세티 프로젝트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이게 사실 당장 확인도 되지 않고 또 돈이 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원 투입이 많기 때문에 거의 민간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간 중심에서 이 전파 만원경을 통해서 전파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 말씀드렸죠. 영화 콘택트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티 프로젝트 내용이고 그리고 전파 통신할 때 RS15 전파 만원경이라든지 혹은 멕시코 간섭계 같은 것들이 이제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파를 분석을 해서 이 파장에 따라서 이제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판단하는 게 외계 생명체 탐사 대표적인 게 세티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밝혀진 것들은 없죠. 전반적인 내용.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는 멀리서 그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성간 물질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지구까지 전달이 가능한 전파를 이용한다. 그래서 전파 만원경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미 관측 도구 할 때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 메인으로 살펴볼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뭘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부터 찾아보자는 거죠. 외계 행성에 대한 탐사를 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외계 행성입니다. 외계 행성. 이 행성은 빛을 내지 않는 건 아시죠? 어두워요. 그래서 직접 관측을 통해서 행성의 존재 요모, 별이 있고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이 있는 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간접. 그 세 개가 바로 도플러 효과,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이 셋 중에서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도플러 효과, 그 다음 식현상입니다. 당연히 셋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도플러 효과, 식현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외계 행성계, 즉 별이 있고 그 별 주변에 행성이 도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지, 즉 별이 행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도플러 효과인데요. 도플러 효과는 이런 거야. 빛이나 그 다음에 소리가 관측자로부터 거리 변화를 유발할 때 파장 변화 나타나는 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 얘가 제일 가까운 게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앰뷸런스가 다가올 때 소리가 크게 들린다. 사실 큰 게 아닌데 혹은 멀어질 때 작게 들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도플러 효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가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준. 자, 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지구입니다. 소위 말해서 관측자죠. 관측자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천체들입니다.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
여기 이제 파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를 보시게 되면 가에 비교했을 때, 기준 가에 비교했을 때 멀어지고 가까워지죠. 우리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소위 말해서 후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가까워지는 것을 접근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그럼 상대적으로 파장 변화가 유발된다고 했죠. 파장이 멀어지면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짐.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지면,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면 기존에 비해서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아짐. 그럼 이런 파장 변화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여기 지금 빨주노초 파란보 보이죠? 자, 이렇게 파장별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런 스펙트럼을 분석을 할 때는 이 까만 줄 보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요. 이런 거지. 처음에는 까만 선이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파장이 길어지니까 까맣게, 즉 가운데 있던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가운데 있던 흡수선이 이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앞에서 관측도구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더 깁니다. 빨간색 쪽이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길고요. 파란색 쪽이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짧아요. 그럼 이런 거지.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더니 흡수선이 파장이 긴 쪽, 붉은색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것을 적색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색 쪽으로 이동했다, 치우쳐져서 편애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파란색 쪽으로 이동할 때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간 거죠. 이런 건 청색 편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나요? 그럼 요거는 지금 관측자로부터 거리 변화가 나타나면 파장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파장 변화를 스펙트럼이라는 걸 분석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구나. 즉 적색 편의가 나타나면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길어졌다, 후퇴하고 있구나. 스펙트럼을 분석했는데 청색 편의가 나타났어, 파장이 짧아지구나,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꼭 뭐 태양이 아니고 어떤 별이 있어요. 그리고 행성이 있습니다. 그럼 별이 행성을 가지게 되면 별과 행성이 질량을 가지죠. 그들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같은 주기를 가지고 서로 공전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별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은 주기를 가지고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려면 무엇은, 행성은 이렇게 갈 겁니다. 별이 뺑글뺑글 돌아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질 때, 선생님 이거 다르다는 거 체크해 줄게요. 요 별에 대해서 행성은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세트가 되겠죠. 2번, 2- 이렇게 세트가 될 겁니다. 요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1번 위치와 2번 위치에서는 1번은 요게 바로 뭘까? 관측자 지구입니다.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접근한다, 파장이 짧아진다, 이쪽은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죠. 청색만 쓸게요. 하지만 2번 위치는 봤을 때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죠.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장 변화가 계속 나타난 걸로 보아서 이 별은 무엇을 가진다? 행성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별의 공전 궤도를 굉장히 크게 그렸죠.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 태양계 질량이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지? 대부분 질량이 태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이 대부분의 질량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떨림 정도, 요 정도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과장해서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럼 뭘까? 이렇지. 행성,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에 미친 영향이 크겠죠. 그럼 떨림이 더 어떻게 될까? 네, 파장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행성이 존재한 걸 더 판단하기 쉽겠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도플러 효과는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편이랑이 엄청 크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별이 행성을 가지는 걸 판단하는 게 좀 쉬운 편입니다. 용이한 편이죠. 또 하나는 뭐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어떻게 공정궤도 반경이 어떻게 되면 짧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까? 떨림이 크다, 파정 변화가 크게 나타나서 편이랑이 크게 나타나서 행성 존재를 판단하기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요거보다 조금 더 쉬워요. 이번에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별이 있을 때 행성이 별 주변을 돌기 때문에 행성의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성에 의해서 별의 밝기가 별이 가려지겠죠. 그럼 무슨 변화 나타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성 1, 2, 3 위치에서 밝기 변화가 1, 2, 3, 즉 행성의 가려지는 부분에 의해서 별의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이 별은 행성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 도플러 효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의 공정 궤도가 식현상이랑 도플러 효과 모두 관측자가 봤을 때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됩니다. 즉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정 궤도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쳐다봤을 때 관측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제일 좀 여러분 유념하실 내용은 도플러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현상 역시 공전 궤도가 시선 방향에, 선생님 시선만 쓸게요. 시선 방향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란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앞서는 뭐라고 그랬죠? 공통 질량 중심을 보니까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파악하기가 쉽다 그랬죠. 이번에는 행성이 별 앞을 가려. 행성이 크면 클수록 많이 가리고 밝기 변화 크겠죠. 밝기 변화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행성을 가지는 걸 파악하기가 쉬울 거예요. 즉 행성의 크기 혹은 반지름이 클수록 식현상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도플러 효과로 행성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질량이 클수록 편이랑이 크니까. 식현상으로 행성의 반지름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기 반지름 나오고 그 다음에 질량까지 나오면 밀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 반지름이 클수록 식현상 찾기가 편하겠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현상입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관측자가 봤을 때 별이 두 개입니다. 이것도 별이에요, 여러분. 별을 봤을 때 거리는 다르나 같은 방향에 있는 두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럼 뒤쪽 별의 밝기가요, 앞쪽 별의 중력에서 휘어집니다. 그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앞쪽 별이 행성을 가졌을 때는 또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중력 렌즈 현상을 가지는 걸로 봐서 무엇한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있는 걸로 봐서 별은 행성을 가지는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직까지 출제가 제일 안 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이 조금 더 언급이 됐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물리량의 특징을 좀 볼게요.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을 제일 많을 때가 질량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0.9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좀 작거나 태양 정도의 질량 약 1이 되니까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행성의 질량 지구를 1이라고 하고요. 공정궤도 장반경 행성의 공정궤도 장반경 중에서 지구는 1ANU죠. 그럼 지구 기준 볼게요. 지구 기준 10의 0승 1이죠. 지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장반경은요. 좀 어떤 편이죠? 짧은 편입니다. 지구와 비교했을 때. 자, 왜 이런 물리적 특성을 보일까? 이 별의 질량이 거의 태양과 비슷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별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선생님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죠? 도플러 현상이나 식현상. 도플러 현상은 어떨 경우에 행성이 적색변이나 청색변이 스펙트럼 변화를 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커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별의 영향을 크게 미칠 테니까 편이랑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보다 질량이 큰 목성형 행성들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라고 했죠? 별과 거리가 가까워야지 영향을 크게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궤도 장반경도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지구형 행성일 경우가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건 대부분 질량이 더 큰 목성형 행성이지만 지금 현재는 지구형 행성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케플러 우주만원경이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외계행성 탐사 방법까지 정리 끝냈고요. 오늘 한 내용들 최종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것만 아시면 끝나요. 소천체 많이 했지만 두 개만 언급합니다. 소행성과 해성. 요번 수능에 나왔습니다. 소행성이랑 해성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기억합니다. 암석질이고요. 불규칙한 모양과 화성과 목성궤도 사이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소행성 충돌, 뭐 여러분 딥 임팩트라는 영화라든지 그런 거 떠올리시면 그 의미가 뭔지 파악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밝기 변화. 어떻게 밝기 변화 나타난다? 불규칙한데 자전을 해서 밝기 변화 나타나더라. 기억하시고요. 해성, 큰 이심률. 굉장히 납작한 거예요. 꼬리를 가진다는 거 꼭 기억할 것. 태양풍, 복사배에서 나타나니까 태양 반대쪽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질량 손실을 유발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계행성 탐사는 시험에 요즘에 거의 뭐 20번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특징만 비교할게요. 도플러식 미세 중력 렌즈가 형성했을 때 도플러는 파장 변화입니다. 이 파장 변화를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 수가 있고요. 식현성과 미세 중력 렌즈는 모두 밝기 변화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미세 중력 렌즈는 뒤쪽 별의 밝기 변화를 봅니다. 유의하실 내용은 선생님이 식현상, 공정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고 했는데 이건 도플러 효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밝기 변화가 불규칙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도플러 효과로는 간접적으로 행성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고, 식현상은 크기,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둘로부터 행성의 밀도도 추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내신 기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신 기초 문제는 325쪽 내용 되겠고요.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25쪽에 10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미 다 한 내용인데요. 태양계 구성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아라. 자, 첫 번째 외소행성 나왔습니다. 화성과 목성궤도 사이에 존재한대요. 모양이 불규칙한 작은 천체래요. 외소행성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소행성 설명이죠. 선생님이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옳은 설명이네요. 따라서 1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2번 볼게요. 소행성,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둥근 모양의 천체로 위성이 아닌 천체. 이게 바로 뭘까? 외소행성이겠죠. 따라서 두 번째 설명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세 번째, 해성. 긴 타원이나 혹은 포물선 궤도, 이심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태양 주변을 공전하며 태양과 가까워지면 꼬리가 형성된다. 정답 몇 번일까요?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살펴보죠. 4번, 유성. 대기 중에 다 타지 못하고 지표에 떨어진 것이다. 유성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운석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번 해당 사항 없고요. 5번 볼게요. 중력에 이끌려 들어온대요. 대기권에서 빛을 낸대요. 빛과 열을 낸다고 했죠. 뭘까요? 이게 유성이죠. 설명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따라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뒤쪽 문제 연속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2번, 13번 순차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생명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천체는 무엇인가? 행성은 특히 대표적인 사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사진만 보고도 여러분이 어떤 천체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2번, 3번,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셨을 때 1, 2, 3 요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행성입니다. 행성이에요. 수성. 짙은 대기로 표면이 보이지 않죠. 금성. 그 다음에 양극에 하얗게 보이죠. 요게 화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어둡고 밝은 부분이 보이죠. 달의 바다와 고지입니다. 달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면서 운석구대 크게 보이네요. 이런 것들은 소행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생명 가능 점치고 있는 건 뭐죠? 화성입니다. 왜? 화성에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발견된 생명체가 없지만 과거에 있지 않았을까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것들. 그래서 화성, 토성의 위성 타이탄, 그다음에 목성의 위성 유로파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11번 정답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12번은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 가까운 별의 경우 관측 사진을 통해 직접 찾는다. 사실 이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없지 않아요. 있긴 하지만 가까운 별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행성을 가지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 찾는다. 뭐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뭐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할 때는 요거는 빼고 공부하셔도 돼요. 됐죠? 자, 2번 볼게요. 행성으로 인한 중심별의 미세한 진동 혹은 떨림이라고 하죠. 뭘까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설명할 때는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과 행성이 같은 주기로 회전한다고 했는데 마치 별이 큰 궤도를 그리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크기 질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관측할 때는 떨림 정도만 나타난다고요. 됐죠? 1번도 옳은 설명, 2번도 옳은 설명, 3번도 보시게 되면 배경 별빛에 나타나는 미세 중력 렌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옳은 설명이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 다음에 행성이 중심별을 지날 때 나타나는 밝기 변화. 뭘까요? 4번이 식현상이겠죠. 5번 중심별의 질량과 광도 관계로부터 외계 행성 존재를 알아낸다. 요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각각 직접 관찰, 관접으로 관측하는 거,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도플러 효과, 식현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1번은 좀 빼주셔도 됩니다. 거의 드물어요. 됐나요? 그래서 12번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13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만 보셔도 아셔야 돼요. 도플러 효과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안쪽이 뭘까요? 지금 현재 B라고 표현된 게 중심별입니다. 여러분 중심별 주변으로 행성이 돌잖아요. A가 뭘까요? A가 행성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공통 질량 중심으로 어떻게? 같은 주기로 돌아야 돼요. 같은 주기.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돈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B-처럼 이렇게 행성이 접근하는 것처럼 볼 때 별이 A, 행성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별이 이렇게 돌면서 B 위치에서 별이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마치 행성 A는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될 겁니다. 별의 B-와 B를 봤을 때 여기가 접근이고요. 여기가 후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적색편이 나타나고요. 이쪽이 접근할 때 청색편이가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보기 1번. A는 중심별이고 A는 옳은 것은 지금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B가 별이고 A는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1번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A는 B보다 질량이 크다. 별이 질량이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2번도 해당 사항 없고요. 3번 A와 A-의 시선 속도 방향은 같다. 방향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A와 B의 시선 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A와 B 그쵸? 세트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는 주기는 A가 B보다 크다. A와 B 즉 행성과 별의 주기는 동일합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8강 태양계 구성원과 외계 행성 탐사 세 번째 시간으로 내신 기초문제 미처 다루지 못한 것과 실력 향상 문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재 수고 많으셨습니다.